40년 과일 장사로 아들을 키운 황매화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건물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가난했던 황매화는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시장 좌판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한여름이면 무거운 수박을 등에 지고 다녔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도록 귤 껍질을 까며 시식을 권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 동생들 학비를 대야 했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다. 젊은 여자가 하기에 험한 과일 장사였지만 매화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렇게 돈을 벌어 시장 좌판에서 시장 모퉁이 작은 상가로 옮겼을 때는 동생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한참을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 매화 여사, 과일 하나만 보면 원산지, 당도, 유통 과정을 눈 감고도 맞추는 사람이야. 그녀는 눈으로 색을 보고 손으로 껍질의 무게를 감지하고 냄새로 숙성도를 알아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매화를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시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만난 남편은 아들 하나만 남긴 채 2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동생들도 독립하고 홀가분하게 내 가족만을 바라보며 평온한 일상의 행복감을 느끼던 매화에게 남편의 죽음은 실로 큰 슬픔이고 충격이었지만 매화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다. 그날 매화는 과일 비닐을 묶던 손을 떨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우리 아들 준호를 지켜야지. 그 뒤로 더 악착같이 일했다. 새벽 3시에 과일 경매장에 가서 싸고 좋은 물건을 잡아오고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았다. 땀 냄새와 과일 향이 뒤섞여 그녀의 삶의 냄새가 되었다. 과일 장사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누구는 사기치려 했고 누군가는 가짜 과일을 섞었고 또 누군가는 매화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상자를 바꿔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 장사는 촉이야. 사람도 과일도 속은 것보다 더 정확하지. 그녀의 눈빛은 항상 매서웠고 손은 늘 숙련돼 있었다. 황매화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억척같이 과일을 팔던 그녀가 서 있는 그 가게. 사실 그 건물 전체가 매화의 소유였다.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힘겹게 마련한 5층짜리 상가 건물. 그 사실을 그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그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고단한 세월 끝에 매화가 스스로 쌓아올린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황매화는 언제나처럼 이른 새벽부터 가게 셔터를 올렸다. 서늘한 공기가 손끝을 스쳤지만 아들은 오늘도 가게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과일 가게 앞에 서 있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이라도 되는 듯한 얼굴로 스쳐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매화의 가슴 한쪽은 살짝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러나 준호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가난한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며 다독이듯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어쩐지 목 안쪽이 뻐근하고 답답했다. 그래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순간들조차 미안하고 아픈 마음으로 껴안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뿐이었다. 세월이 지나 준호가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지방 국립대학을 졸업했을 때 매화의 마음속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쓴 준호를 바라보며 매화는 속으로 몇 번이나 눈물을 삼켰다. 자신은 평생 글자 몇 줄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손과 발로 살아온 세월뿐이었지만 아들만큼은 그 고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다. 이제 우리 아들 못 배운 나처럼 새벽마다 무거운 상자 들 필요도 없고 추운 날씨에 언손 비벼가며 장사할 일도 없겠지. 따뜻한 사무실에서 펜 굴리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겠구나. 그 순간만큼은 매화는 세상의 어떤 어머니보다도 부유했고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다고 믿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매화가 꿈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준호는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처음 1년은 준비 기간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고, 두 번째 해에는 이번엔 꼭 붙을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정장 바지에 다림질 자국을 펴주던 매화의 손끝에는 어느새 힘이 빠져 있었고, 준호가 면접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들고 오는 건 합격 소식이 아니라 아깝게 떨어졌대라는 변명뿐이었다.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매화는 말 대신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어쩌면 이 아이의 삶이 자신처럼 굽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준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매화는 답답한 마음에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준호야, 새벽에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갈까? 그러나 돌아온 건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힘들게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날 좀 내버려둬. 그 말 한마디가 매화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아들이 휘두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절망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매화는 알아챘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준호 자신일 거야. 그래서 매화는 아들을 미워할 수도, 밀어낼 수도, 차갑게 쫓아낼 수도 없었다.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매화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기다렸다. 언젠가 제 두 발로 세상을 향해 걷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다. 엄마란 그런 존재라고, 끝까지 믿는 존재라고. 매화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듯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도착한 세금 고지서 한 장을 준호가 집어들었을 때 매화는 그 순간의 그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다. 처음이었다. 3년 동안 흐릿하게 가라앉아 있던 눈동자가 그렇게 또렷하게 빛나는 것을 본 것은,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이나 다짐 같은 맑은 것이 아니었다. 준호의 눈은 기묘하게 반짝였다. 오랜만에 깨어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엔 불길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욕망, 탐욕, 집착,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준호의 시선은 고지서에 꽂혀 있었다. 준호가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이상가 엄마 거였어. 매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으니. 그래. 작년에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길래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보험금하고 내가 혼자 장사하면서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오래 고민 끝에 용기 내서 내가 산 거야. 그러나 매화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준호의 시선이 먼저 변해 있었다. 어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듯한 욕심과 기대, 그리고 묘한 확신까지 뒤섞인 아들의 눈빛에서 매화의 가슴 속에는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불안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도 매화는 새벽에 일어나 경매장에 다녀왔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부엌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고 어떤 계산된 침묵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엄마, 내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엄마 일도 돕고 뭐든 열심히 할게. 그 말이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표정은 어쩐지 지나칠 만큼 조심스러웠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며 다가오는 준호를 보며 매화는 왠지 서늘한 감정을 느꼈지만 아들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는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어리석은, 슬프도록 바보 같은 믿음이었다. 준호는 우연을 가장했다. 우편물 하나, 옛 서류 한 장을 발견한 척하며 내게 건넸다. 세금 고지서, 등기부 사본의 일부 등등. 매화는 대강 보아도 복잡한 문서라 대충 넘겼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히 질문을 던졌다. 이거 엄마가 직접 관리하기엔 번거롭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손보면 훨씬 편할 텐데.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다. 준호의 도와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매화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아들이 자신의 삶에 단 한 걸음이라도 다가와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매화에게는 몇 년간의 고단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온기가 드디어 찾아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준호는 번거로운 서류 처리, 은행 업무, 간단한 신고 같은 것들을 대신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는 하나하나 천천히 내 일상을 바꿔나갔다. 엄마,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내용은 제가 확인했어요. 매화가 모르는 전문 용어들, 작은 글씨들, 복잡한 조항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었고, 매화는 그만 준호에게 도장을 맡겨버렸다. 내가 알아서 하랄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의 달콤한 말은 매화를 안심시켰다. 준호는 어느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상가의 관리자를 지정해두면 앞으로 매화가 더 이상 복잡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과 관리자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이다. 마침 2층 임차인의 분쟁, 건물 노후로 인한 보수 문제, 끊이지 않는 상가 민원들로 매화는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날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이었다. 어차피 아들에게 물려줄 상가가 아니었던가. 지금부터 상가 건물을 잘 관리한다면 나중에 내가 없어도 아들은 큰 고생 없이 살 수 있겠지. 매화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다. 수십 년 혼자 책임지고 버텨온 짐을 이제는 아들이 함께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어느 날이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중개사 친구 한 명과 변호사까지 함께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지나치게 친절했지만 전문 용어가 가득한 말들이 오갔고 매화는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요. 제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그 말투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매화는 더 묻지 못했다. 며칠 뒤 그들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이미 도장과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 매화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정작 매화가 기억하지 못하는 서류들이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적 행정적 용어들과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화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다.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 힘 안 들게 하려고 대신 처리한 거예요. 이제는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오랜 세월 매달 기다려온 다정한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상가 건물과 관련된 우편물의 수신자가 어느새 준호로 바뀌었고 매화에게 오던 은행의 알림은 더는 도착하지 않았다. 준호는 서서히 건물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이 완전히 장악해가기 시작했다. 어느새 매화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모든 권한과 정보를 조금씩 그리고 완벽하게 준호에게 넘겨주고 있었다. 몇 달 뒤 우연히 은행에서 온 한 통의 문자를 본 순간 매화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고지서의 수신자는 어느새 준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으며 등기부등본에 적힌 건물 소유주 또한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준호의 것이 되어 있었다. 매화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었다. 언제부터였는지, 무엇을 잘못 믿었는지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지고 현실만이 날카롭게 남아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마치 주인처럼 과일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이제 이 가게는 비워야 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더 이상 매화의 아들이 아니었다. 상가 건물주, 그리고 서류상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빼앗은 사람의 태도였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어. 근데 엄마가 여기 있으면 내가 곤란해져.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던지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오늘 안으로 다 빼. 오늘 안에. 그 말 한마디가 매화의 숨을 멎게 했다. 준호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는 비웃으며 일부러 천천히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다. 솔직히 이제 이런 좁은 가게에서 일하는 거 엄마한테도 안 맞잖아. 그는 매화가 몇십 년 동안 지켜온 과일 가게를 마치 오래된 잡동사니처럼 평가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말했다.
새 임차인, 오늘 계약금 보내기로 했어. 엄마가 버티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돼. 서류상 여긴 이제 내 건물이야. 엄마도 도장 찍었잖아. 그 순간 매화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그녀의 도장을 잡아 이끌던 손길. 엄마 힘드니까 내가 처리할게라며 대신 써준 위임장.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법률 조항들.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덫이었다는 것을. 계획된 잔인한 배신이었다. 매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는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결국 매화는 가게에서 쫓겨났다. 평생의 삶터였던 과일 가게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점포 문을 마지막으로 닫던 순간 매화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싹 텄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그날 이후 매화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호가 위임장을 처리하던 날들을 되짚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조항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은행 문자, 계약서 사본, 점포 계약 변경 내역까지 철저히 정리해 증거를 모았다. 마침내 변호사를 찾아갔다. 작은 체구의 노인이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변호사는 매화의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기망행 위사기에 해당합니다. 우선 준호 씨가 작성하게 한 위임장과 계약서들의 구조를 보면 어머니께 중요한 조항들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포괄위임 형태로 작성된 문서는 일반인이라면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문서를 근거로 건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매화가 가져온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이어 말했다. 여기 보십시오. 건물명의 이전에 필요한 필수동의 항목들이 형식적으로는 체크되어 있지만 서명 방식이나 필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근거도 전혀 없네요. 이건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당연히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망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 없이 서명하게 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서류 맨 끝에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위임 범위 확대 조항이 보이시죠? 이 조항은 일반 상식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준호 씨가 어머니의 인감과 권한을 이용해 건물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한 겁니다. 전형적인 권한 남용,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기망행위,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약자의 이해 부족을 악용한 재산 이전. 이 네 가지 모두를 근거로 싸울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화는 마지막으로 준호가 믿고 따르던 중개인 친구 상호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온 낯선 골목에서 상호는 매화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과거에 매화에게 여러 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반가우면서도 걱정 어린 눈빛을 지었다. 준호 어머님 아니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물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준호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는지 천천히 마치 상처난 마음을 꺼내듯 설명했다. 상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손끝이 굳어들며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아주머니께서 증여하신 거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상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준호가 어머니가 노후 대비로 건물을 미리 넘겨준 거라고. 서류도 다 합의된 상태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동의 안 했다는 게 정말입니까? 매화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상호의 눈에 죄책감이 고여들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매화와의 일들이 떠오른 듯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아줌마 예전에 저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취업 준비할 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하루 종일 굶고 돌아다니면 아줌마가 가게 뒤에서 밥까지 챙겨주고 과일값도 안 받으면서 배고프면 언제든 오라고 방세도 몰래 내주시고 그때는 정말 저한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떨었다.
근데 준호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그 계약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써듯 매화를 바라보았다. 아줌마,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뭐라고 했고 어떤 서류를 가져왔는지 어떤 말로 저를 설득했는지까지 숨기지 않고 법정에서 다 말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준호의 기만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밝혀주는 동시에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매우 중요한 진술이었다.